선관위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서울 뭐 10개 투표소 넘게 투표를 못하는 그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동안 선관위에 대해서 수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부정이라는 단어에 알러지를 느끼면서 그 단어를 금기어로 설정하고 선관위에 대한 비판조차 하지 못하게 입막음하려고 했던 모든 정치인들이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이 있다. 네, 그리고 작년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작년에 선관위에 대해서 비판을 할 경우에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할 수 있다라는 법을 발의를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자칭 보수라고 하지만 지극히 리버럴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독 선관위에 대한 문제 제기만 하면 알러지 반응을 내면서 선관위가 정말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지적을 하지 못하게 방해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국민들께서 의심의 영역 또는 심증의 영역으로 갖고 계셨던 것을 이제 확신의 영역으로 옮겨온 과정인 거죠. 직접 봤으니까요. 물증이 있고 직접 봤기 때문에 이 선관위라는 기구가 얼마나 잘못됐고 얼마나 부패했고 그들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모든 부정부패 행위는 저는 국민들께서 이에 대해서 지금 이미 판결을 끝내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권은 그 민의를 받들어서 주요 인원들에 대한 구속 수사도 저는 당연히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합수본 이야기를 했지만 단순히 지금 합수본 얘기만 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국민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괜히 이걸 가지고 헌법 개정을 은근슬쩍 가지고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저는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년간 지적을 해왔었는데 선관위 문제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헌법기관의 지위는 저는 박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8.7 체제가 들어서면서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했던 여러 가지 개헌 과정에 있어서 그때 선관위가 생깁니다. 헌법기관으로 그때 처음 생겨요. 헌법재판소도 그때 생겼습니다. 예. 그렇게 생기면서 지금 헌재가 뭐 했죠? 선관위가 1200여 건의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사원이 감사하려고 하니까 지금 감사하지 못하게 위헌 판결 내린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럼 이런 여러 가지 권력 구조에 있어서도 모순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거고 선관위 문제가 이번에만 발생한 게 아니에요. 2022년 대선 당시에도 사전투표 당시에 본인들이 이렇게 많이 투표하러 올지 몰랐다라고 하면서 쓰레기 봉지에다가 표를 보관한다거나 운동 가방에 표를 보관한다거나 속그리 투표한 문제는 이미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고요. 그런 게 있는데도 뭉개고 넘어가고 정치권이 선관위 비판하면 처벌하겠다라고 법까지 만들어주고 세상에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민의가 모여있는 상황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야 되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또 무슨 전자투표로 뭐 바꿔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선거 개혁의 핵심은 수개표죠. 수개표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수개표 해야 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본투표의 시간을 늘려서 이게 사전투표와 본투표일이 지금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마치 본투표일인 것처럼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는데 저는 투표일이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날에 투표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날에 투표 안 하고 여행 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불안정성까지 있고 위험할 수도 있는 사전투표일을 굳이 유지한다? 저는 이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본투표를 뭐 24시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더 개방을 해서 좀 더 시간을 늘린 다음에 그리고 그 현장에서 즉시 수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게 구태한 시스템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구식이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 민주주의 선진국들, 자유민주주의 선진국들, 정치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전자투개표 시스템에 대해서 독일의 헌재 같은 경우에는 위헌 판결을 했고 예. 그런 여러 해외 국제적인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들의 여러 민의가 모인 상황에서 선거 시스템을 개편한다면 이런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감사원이 지적했던 가족기업 수준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예. 반드시 파헤치고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번 계기로 저 선관위에 대한 이 국민적 불신이 좀 제도적으로 좀 해소가 되고 아까 그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여기 잘 들여다보지도 못하잖아요. 네. 그런 어떤 불투명성 이런 것들이 좀 걷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로 제도가 개선이 되는 그런 어떤 차제 그런 일들이 됐으면 좋겠다. 네. 예. 그리고 저는 이 현상을 아주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
그 오만한 정치인들이 민심에게 지금 잘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에 따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기득권들이 선거 이슈에 대해서 국민한테 가르치려고 들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민의가 뜨겁게 타오르니까 잘 보이려고 그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온다거나 막 이런 행동들을 주요 정치인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민의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받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선거에 대한 문제점, 선관위에 대한 문제점, 이 선관위의 여러 가지 부정행위에 대한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고 세력화됐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030을 중심으로 이미 2024년 12월부터 선관위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외면하다가 이제는 정말 결정적으로 외면할 수 없는 증거 같은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뒤늦게 정치인들이, 정치 기득권들이 민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면서 잘 보이려고 아부하는 모습들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정치인에 대한 책임까지 이번에 같이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 여기까지 지적해 주셨고요.